아주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치킨데이가 월급날이잖아요. 근데 치킨데이를 그날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 받는 거는 월배당 ETF 사고 배당 받는 걸로 치킨을 먹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조금 더 액티브하게 짤 수 있으니까 연 8% 포트를 짜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을 안 넣어도요. 그걸 파킹해 놓으면 치킨 값만큼이 월배당으로 나옵니다. 앞서서 이제 IRP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저축 IRP였는데 퇴직 IRP도 아까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둘은 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IRP 적혀 있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있는 돈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계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퇴직금이 어딘가에 쌓입니다. 퇴직금인 곳도 많아요. 퇴직금인 곳은 회사에 쌓이고 있을 거고 퇴직연금이라면 DB 또는 DC 외부에 쌓이고 있을 거고요. 퇴사를 하는 순간 이제 그동안 쌓였던 그 퇴직금의 재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IRP로 받게 되면 그 계좌는 퇴직 IRP로 세팅이 되는 거죠. 우리는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요. 오래 다닌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떼지 않고 같이 넣어줍니다. 같이 넣어주면 근로자분은 이제 IRP 계좌 속에 본인의 퇴직금과 세금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좋네요. 왠지 세금 안 냈다는 그런 기분. 네, 금액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은 나 깨서 써야겠어 라고 바로 깨게 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면서 받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요.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에서 운용을 합니다. ETF 운용하면 되니까요. 운용을 하다가 55세가 지난 아무 시점에 내가 연금 신청을 해가지고 연금으로 다 쓰게 되면요.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이라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30%만큼 깎아줍니다. 70%만큼만 내면서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 쓰는 기간이 10년 지나면 퇴직소득세를 40% 깎아주고요. 또 20년이 지나면 50%까지 깎아줍니다. 그래서 IRP의 가장 베스트는요. 지금 퇴직금을 받으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뽑아서 그냥 다른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딱히 내가 이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걸 계좌 그대로 두고요. 안에서 ETF 선택해가지고 운용을 해주시면 수익 안에서 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누적이 될 거고 퇴직소득세만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용하다가 나중에 55세가 지난 시점에 연금으로 다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액 공제용의 그 연금저축, 비과세용 연금저축, 퇴직 IRP를 분리해서 운용하는 게 유리한 이유는 결국 절세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요. 그 계좌가 가지고 있는 세제 혜택의 마지노선까지만 우리가 딱딱 채워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800만 원까지 부을 수 있었는데 600을 채웠고 IRP에 300을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900을 채운 게 되는 거죠. 1,800만 원이라는 한도는요. 모든 연금저축과 IRP를 다 합한 인당 한도입니다. 그러면 1,800 중에 900만 채운 셈이 되잖아요. 자금의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이 1,800만 원을 다 채웁니다. 나머지 900만 원만큼을요. 연금저축을 또 열어가지고 거기에 900을 넣고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죠. 다른 계좌에? 네. 오. 그러면 그 계좌는요. 연금저축인데 세액공제를 안 받는 연금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혜택을 안 받으면 페널티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900을 넣고 투자하는 그 계좌는요. 내가 돈이 급하면 뺄 수도 있고요. 그냥 뺄 수도 있고 이걸 나중에 쭉 보내가지고 연금으로 다 쓸 때는요. 연금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세라는 것도 안 냅니다.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900 정도를 매년 부으면서 운용하는 그 계좌에서 나는 수익금이요. 과세 이연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인데요. 거기 안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우리는 15.4 내야 되잖아요. 연금저축과 IRP는 그걸 안 내고 연금을 탈 때까지 미뤄주거든요. 그걸 얻기 위한 거죠.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엄청 파워풀하잖아요. 자, 이걸 그 계좌에서 쭉 극대화시키고 급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페널티 없이 원금 부분 다 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계좌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연금저축이랑 ISA가 서로 상호 보완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뭔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ISA 계좌를 먼저 열어야지 활용성이 다양하다라는 팁은 저희가 얻어봤으니까, 이 ISA랑 연금저축의 혜택을 비교했을 때 두 계좌의 결정적인 어떤 공통점이랑 차이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공통점은 거의 없고 차이점만 있습니다. 네. ISA와 연금저축은 아예 태생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ISA는 그 계좌의 설명, 태어날 때 보면 설명 자체가요. 서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좌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연금저축은 철저하게 55세 이후에 노후에 찾아 쓸 돈을 지금 넣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전혀 다른 계좌이고요. 그 전혀 다른 두 개의 계좌가 열리는 포털은 ISA가 만기되는 시점뿐입니다.
전혀 다른 계좌가 서로 통할 때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명이 개인으로 봤을 때요. 연금저축은 지금 여시면 보통 평생 쓰시게 되잖아요. 이거는 횟수로 보면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쓰시는 하나의 계좌가 될 거고요. ISA는 계속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하면서 목돈 만들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없어질 때마다 연금저축에다가 이렇게 부스트를 걸어주는 용도의 계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아까 저축 IRP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저축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개는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계속 모읍니다. 이거는요. 55세가 지난 시점에는 합칠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많으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세액공제를 받았던 친구들끼리는 나중에 합쳐버리면 조금 더 관리도 수월해질 수 있죠. 저축 IRP는 55세 이런 나이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축 IRP도 연금저축과 거의 유사하게 제한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유사합니까, 이건? 그럼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뭐 또 추가적으로 더 있나요? 연금 준비할 때 엄청 좋은 계좌가 ISA가 생긴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자금이 좀 크신 분들한테는요, 너무 작은 수치거든요. 많은 분들이 50세가 지나셔서 연금 준비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많이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동안 예적금으로 모은 돈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럴 경우에 활용법이 연금저축은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돈은 ISA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ISA는 5년 동안 꽉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넣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데요. 그 통로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 해에만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고 했는데 그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거는 3천까지만 해줍니다. 공제율은 3천까지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무한대거든요. 연금을 늦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요. 연금저축 해가지고 1,800씩 이렇게 5년 부으면 거의 9천이 들어가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수익이 붙어 있을 거고. 자, ISA는 한쪽에서 1억 원이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 1억 원 이상의 만기 자금을요. 연금저축으로 한꺼번에 보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연금저축에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1억 원이라는 돈이 쑥쑥 들어가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아주 압축적으로 연금저축에 수억 원의 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목돈이 연 1억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ISA도 안 되고. 네. ISA는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틀 수가 없고요. 네. 연금저축은 틀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800밖에 안 되고 ISA는 밖이라는 말을 좀 붙이기 뭐 하지만 네네. 2천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현업에서는 자산 관리를 할 때는요. 이런 계좌들은 틀 수 있으면 더 넣고 바로 채워 놓고요. 나머지는 모두 위탁 계좌에서 관리합니다. 네, 일반적인 증권 계좌입니다. 아, 뭐 달리 방도가 없네요. 방법 이거는. 없습니다. 아, 그냥 이건 고액 자산가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고액 자산가 분들은 이런 절세 계좌에서는 어느 정도 배제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부자 말고 서민으로 돌아와서요. 소액으로 이제 연금 얘기 많이 해봤으니까요. 목돈 불리는 거는 배당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지금 미래 말고 좀 현 시점을 봤을 때 배당주 투자로 시작해서 치킨값부터 벌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티끌 모아 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배당을 받아보는 경험이 저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생각보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투자는 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안 먹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적당히 먹는 사람 잘 없듯이 투자도요. 지금은 2025년 이 시점에 금융 인프라는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거의 뭐 미국 채권부터 국내 채권부터 뭐 3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까지 모든 게 라인업이 된 시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양 끝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여전히 보면 투자는 도박이야 라고 하셔가지고 예적금에 가 있으신 분들과 할 거면 레버리지 해야지 라고 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정중앙에서 딱 만나는 게 배당주거든요. 배당주가 되게 중간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어찌 보면 매우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배당주의 경험을 시키는 게 저는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큰 돈을 모으고 나서 노후를 보낼 때는요. 양극단에 있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가운데 있는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그 전에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배당받는 즐거움이라는 걸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치킨을 먹어서 먹어봐야 체감할 수 있다. 네. 근데 또 역산을 해보면요. 네. 아주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치킨데이가 월급날이잖아요. 월급 받아서 치킨 드시잖아요. 근데 치킨데이를 그날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 받는 거는 월배당 ETF 사고 배당 받는 걸로 치킨을 먹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우, 세련됐다.
그래서 배당 치킨이네요. 치킨 한 마리가 요새 18,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걸 역산 대충 해보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조금 더 액티브하게 짤 수 있으니까 한 연 8% 포트를 짜는 거죠. 8% 포트를 짜서 그러면 300만 원을 안 넣어도요. 그걸 파킹해 놓으면 치킨 값만큼이 월 배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8% 배당으로 ETF를 구축을 해놓으면 월 300만 원씩 나온다고요? 300만 원만큼을요. 월 8% 배당 포트를 짜고 거기다가 넣어두면요. 매달 나오는 배당금의 금액이 치킨 값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300만 원은 모으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00만 원을 모아서 치킨을 바로 사 먹으면 이제 100마리 사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는 구조잖아요. 거기서 나온 배당으로 사 먹자. 300만 원 정도면 8%면 한 달에 한 마리 정도는 가능하다. 거기에 뭐 추가 치킨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가장 해보기 좋은 거는요. 이제 ISA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ISA에서 ETF 중에 월배당 ETF를 구성하는 거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ISA를 터서 목돈 모아둔 게 조금 있다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정말 소소하게 뭐 200~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넣고 거기서 월배당 ETF들을 골라보고 그걸 매수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보통 월 말이나 월 중간에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치킨을 사 먹는 경험을 해본다면 내가 언젠가 사용할 나만의 노벨상, 나만의 노벨 재단을 만드는 이 씨앗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치킨 말고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우리 월배당 ETF 활용해서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마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 아까 영상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또 이번 편에서는 이번 월배당 포트폴리오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또 가볍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돈을 모으는 거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계좌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계속 모아간다면요. 치킨을 사 먹는 경험은 원금이 줄지 않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커질 수 있을 것이고 키워간 것들을 나중에는 다 합쳐가지고 배당 세팅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 시점에 제가 기대를 해보는 바는요. 내가 살면서 대단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더라도 또는 대단한 사업을 위해 창업을 하거나 그런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요. 국민연금에서 약 100만 원 정도가 깔린 상태에서 그 위에서 퇴직연금은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100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퇴사할 때마다 써버리지 않고 잘 운용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가서 퇴직연금에서 어느 정도 이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만드는 걸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3억 원의 정도의 돈을 개인연금과 IRP로 만들어 가지고요. 맨 위에 얹고 그걸 월배당 세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요.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300만 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는 것의 특징은 우리가 얼만큼 살던 간에 거의 무한히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다 투자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물가를 반영해 주니까요. 근데 나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전부 투자를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무한히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샘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치킨 한 마리는 이제 벌어보는 방법 알았는데 눈높이 조금 더 높여볼게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좀 더 높여서요. 한 6% 또는 9% 정도로 목표로 할 때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자산을 배분을 하면 좋을지 단도직입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9%면 굉장히 높은 거죠. 거의 10% 육박. 네. 요거를 위해서는요. 네. MSG가 좀 필요하거든요. MSG. 이거 뭐 금융용어인가요? 세 글자. 오늘 뭐 TDF부터 CMA, ISA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아는 MSG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알고 있어요, 저도. 일부러 그렇게 친 겁니다. 네, 이것도 영어 세 글자여서 네. 아, 네. MSG가 좀 필요한데요. 커버드 콜을 조금 써야 됩니다. 커브드 콜. 네. 커버드 콜은요, 우리가 특정 투자를 할 때요, 기초자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이 언젠가 나에게 벌어다 줄 그런 미래 수익들이 있잖아요. 그 수익을요, 지금 줄 수 있도록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콜옵션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요,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품을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우리가 커버드 콜 ETF를 사면 커버드 콜도 투자의 수단에 가깝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 S&P 500을 그걸로 사거나 나스닥 100을 이걸로 사거나 국내 코스피 200을 커버드 콜로 사거나 이렇게 커버드 콜이 붙어 있는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커버드 콜이 붙는 순간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요. 이 기초 지수가 언젠가 오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정도의 미래의 수익을요. 지금 현금화해서 땡겨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잃는 것은요. 위로 오르는 것에 대한 미래의 수익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물 옵션 느낌이에요?
선물 옵션은 이제 실제로 파생 상품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콜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가미해서 만든 게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도요, 커버드 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불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S&P 500을 가지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10을 넘어가거든요. 나스닥 100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요즘에는 15, 17 이렇게 나옵니다. 연평균으로 환산을 했을 때도요. 이 수익률을 그동안 내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내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커버드 콜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면 미래에 있는 그 수익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나의 월배당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커버드 콜이 해주게 되죠. 빠지면 어떻게?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2배로요? 2배로 빠지진 않습니다. 아, 빠지면 하락은 똑같이 내려가는 거고요. 다만 거기서 올라올 때는 상승인 거잖아요. 상승은 기초지수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연 7% 이상의 배당을 거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지금 쭉 말씀드린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 더 오르는 것보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써야 하는 월배당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MSG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를 짜실 때요, 아주 무난한 것들만 무난하게 짜신다면 4% 정도를 만드는 것은 배당만으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채권에 이자를 깔고 배당주를 섞고 리츠를 섞고, 그리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조금씩만 섞고, 그 정도로만 한다면 4%를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높이고자 할 때는 아까 6% 정도로 올릴 때는요, 여기 들어있는 구성들을 조금씩 적극적인 걸로 바꿔주는 작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채권의 만기를 늘려주는 것, 배당주의 구성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로 높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7%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커버드 콜이 아주 일부 포함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아주 작게 전체 중에서요, 10%나 정말 많으면 한 20% 정도를 그 시점에 이렇게 가미를 해주게 되면요, 전체 수익률이 쑥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커버드 콜이요, 낮게는 7%부터 많게는 10몇 %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수적인 걸 잘 골라가지고 나의 배당 포트에 10%, 20% 정도를 섞는다면 전체 수익률이 8, 9 정도로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더 갈 거라고 베팅하는 것보다 내려갈 걸로 보면은 혹시 네. 풋옵션을 이용한 건 없나요? 이 커버드 반대죠? 인버스는 있는데요. 인버스랑 커버드 콜은 전혀 다른 요소입니다. 그거는 하락할 때 돈을 벌겠다라는 것에 가깝고요. 네. 커버드 콜은 월배당을 내가 1% 가까이 이걸로 받겠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쭉 들고 가면 평생 기대 수익률 10%로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1회 리밸런싱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연애 1회, 그것도 기준이 본인의 생일 기준이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배당 세팅을 하고 나서는요,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이전까지 모아갈 때는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사고, 한국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리츠도 사고, 배당주도 사고, 정말 다양한 자산들을 섞어서 담게 됩니다. 이 담겨 있는 게 어찌 보면 TDF이기도 하고요. 자, 각자가 ETF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담고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끌고 갈 때는 리밸런싱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상황은 사이클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사이클을 맞추면 돈을 벌겠지만 사이클을 맞추지 않고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리밸런싱이라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요,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올라있는 자산을 팔게 되고 그걸 빼가지고 올라있을 때는요, 안전자산으로 옮겨 놓는 거를 기계적으로 하게 되죠. 반대의 상황의 경우에는요, 안전자산을 떼가지고 저가 매수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리밸런싱을 1년에 한 번 해준다는 것은 1년 동안 내가 투자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요, 계속 바로잡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 올라있는 자산은 수익 실현하게 되고, 저가 매수,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반복 속에서 차곡차곡 수익이 누적되어 가는 게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돈을 번다면 이 투자랑은 전혀 안 맞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고요. 연금은 어차피 너무 긴 투자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해놓고 리밸런싱을 챙겨가는 것만으로도요, 연금은 충분합니다.